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평생 시장에서 반찬 팔아 딸 하나 키운 62 엄마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딸이 죽을 뻔한 얘기를 하려고요. 그것도 신혼여행 첫날 밤에. 결혼식 올리고 발리로 떠난 딸한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들린 말이 이거였어요. 엄마, 나 오늘부터 실종된 거야?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긴 한 달이었어요. 그런데 더 힘들고 놀라운 순간은 애타게 기다리던 딸이 돌아온 순간부터였는데요. 제가 다 경험하고도 믿지 못할 그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들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딸 얘기부터 해야 해요. 남편을 일찍 보냈어요.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가족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반찬 팔면서 학원비 댔고 손가락이 뒤틀리도록 일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장갑을 낄 수가 없었거든요. 반찬통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딸이 잘 크고 있었으니까요. 명문대 붙던 날 가게 문 닫고 혼자 엉엉 울었어요. 기쁨인지 서러움인지도 모를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대기업 입사하던 날은 진짜 이제 다 됐다 싶었습니다. 엄마 노릇 다 했다고. 이제 내 딸은 나처럼 고생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를 데려왔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변호사였거든요. 말도 조근조근하고 예의도 바르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만큼 전 잘 모실 자신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전 무너졌어요. 평생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날 뻔한 걸 꼭 참았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내 딸 맡길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근데 예비사도는 다르더군요. 딸의 조건만 놓고 보면 딸이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저를 생각하면 괜히 우리 딸이 기죽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사돈에서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 하더라고요. 그날은 예비사돈에게 연락이 와서 만남을 가진 날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으니 당연히 상의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앉자마자 오는 말이 이거였어요. 저희 아들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신다니 좀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 시선도 있고 가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있었는데 예비사돈 표정을 보니까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가게는 저에게 제 딸을 키울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된 아주 귀중한 곳이라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요. 30년을 그 가게에서 버텼는데 그 가게가 없었으면 딸 대학도 없었고 그 집 아들이랑 결혼도 없었을 텐데 하고요. 결국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자 했고 딸에게도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예비사돈의 말은 쏙 빼고요. 하지만 딸은 눈치가 빨랐고 단박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만났다 했었지. 혹시 어머님이 엄마 가게 접으래? 아니야. 그런 말을 왜 해?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가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접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입사해서 이제 막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가게 접자고 했을 때 엄마 화까지 냈었어. 그런 엄마가 갑자기? 솔직하게 말해줘. 그런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딸은 이제 자신이 돈을 벌기도 하니 저에게 가게를 접을 것을 권했던 적이요. 딸의 입장에선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한 것이었지만 저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자식 같은 가게를 그렇게 접고 싶지 않아 괜히 화까지 내기도 했었죠. 그랬다 보니 딸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가게를 접는다는 제 뜻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추궁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달라니까. 나 진짜 섭섭해지려고 그래? 아이, 섭섭할 게 뭐가 있어. 아이, 솔직하게 다 말한 건데. 엄마도 힘들어서 그래. 원래도 너 시집 보낼 때까지만 하고 좀 쉬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괜히 생각하지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딸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저에게는 알겠다고 했지만 뒤로 예비사위를 추궁하고 예비사위가 사실은 엄마에게 들었다며 모든 사실을 털어왔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안 딸은 예비시모를 데리고 올 수 없으니 예비 남편을 제 앞에 데리고 왔더군요. 예비사위는 딸에게 제대로 한 소리 들은 듯 저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막았을 텐데 저도 뒤늦게 알아서 장모님한테 큰 상처를 드렸어요. 아유, 아니야. 나도 마침 가게를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네. 그때 저의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이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엄마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집이랑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가게가 우리한테 어떤 가게인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 딸의 발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예비사위가 더 화들짝 놀라 딸을 설득함과 동시에 저에게 도움을 청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도 미안하다고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반성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난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딸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면서 버티더니 결국 제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딸, 그만해. 예비사위 잘못도 아니잖아. 엄마가 가게 접는다는 말 이제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 얘긴 여기서 끝내자. 응? 딸은 그제야 조금 풀리는 눈치였어요. 가게 접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자의가 아닌 타의로 접는 게 싫다는 거야. 가게는 엄마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해도 돼. 알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싫어. 날 위해서라면 더더욱 더. 딸은 이렇게 말했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사위도 한시름 놓은 표정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예비사위가 저한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더니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 앞으로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한테도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장모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조금 내려놨고요. 결혼 준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비사돈이랑은 그 이후로도 영 불편했지만 예비사위가 중간에서 워낙 잘 챙겨주니까 어찌저찌 넘어갔어요. 딸도 결혼 준비하면서 신나 보였고요.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만큼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좀 이상했어요. 말수가 줄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원래 저한테 뭐든 다 털어놓는 애인데 그날은 뭔가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이, 딸, 엄마한테 할 말 있지? 딸이 잠깐 망설이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예비 남편이 내 친구랑 연락이 너무 잦은 것 같기도 하고. 왜 있잖아. 그 작년에 그 남편 죽었다는 내 친구.
어쩌다 보니까 세 명이서 많이 만났는데 최근 들어 둘이 나한테 말 안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딸을 달랬어요. 그냥 좀 친해졌는가 보다. 한 사람은 네 가장 친한 친구고 한 사람은 너와 결혼할 사람인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냐고요. 사실 저도 찝찝하긴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딸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예비사위한테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근데 옆에 누구야? 우리 딸이야?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예비사위가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아, 아니요. 수진이요. 그 딸 친구요. 어? 둘이? 우리 딸은? 아, 사실은요, 장모님. 제가 아직 청혼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사하게 해주고 싶은데 혼자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어서. 수진이가 그 와이프 취향 잘 아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끊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딸의 기우도 두 사람이 딸에게 숨긴 이야기가 청혼이라면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전 당연히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얼마 뒤 딸이 장미꽃 백송이와 함께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 오더라고요. 엄마, 나 청혼 받았어. 수진이랑 같이 내 프로포즈 준비했다고 하더라. 아, 그런 것도 모르고. 어쨌든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였어. 그날 딸 얼굴이 얼마나 환했는지 몰라요. 장미꽃 들고 반지 끼고 들어오는데 전 보자마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드디어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 우리 딸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비 사위에 대한 마음이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사돈 때문에 생긴 찜찜함도 딸이 말했던 걱정도 그날 싹 지워졌어요.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예식장이 정해지고 청첩장이 나왔어요. 저는 시장 사람들한테 청첩장 돌리면서 이게 자랑이 아니라 뭔가 싶더라고요. 30년 단골들이 축하해 줄 때 저 진짜 눈물 참느라 혼났어요. 결혼식 날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딸 화장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는데 예식장 조명 아래 드레스 입은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이 좋은 날에 울기는. 눈물 나오잖아. 화장 다 번지겠어. 너 나 울지 마. 예뻐야 하는 날에 이게 뭐야 이게. 얼른 웃어. 웃어야 훨씬 예쁘지. 둘이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딸 친구가 들어왔어요. 부케 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딸이랑 얼싸 안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지은아, 너 진짜 예쁘다. 오늘 제일 행복해야 해. 나처럼 혼자 되지 말고. 말에 가시가 있는 듯 했지만 좋은 날이고 좋은 마음만 가득했기에 다들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슬픔에서 나온 말이겠거니 친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겠거니 했죠.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짓던 그 웃음이 진심 어린 축복이 아니었다는 게.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딸 손잡고 입장할 때 전 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봐요, 우리 딸 이렇게 잘 컸어요. 잘 보내줄게요. 피로연까지 마치고 신랑 신부가 발리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손 흔들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인지 허전한 눈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 돌아오니까 딸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그대로고 책상도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 방이 더 커 보이더군요. 문 닫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됐다.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딸 번호였거든요. 손이 떨리면서도 얼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딸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했어요. 울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 오늘부터 실종된 거야. 뭐?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딨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쥔 채로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내가 뭘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실종이라니. 신혼여행 첫날 밤에 실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또 걸었습니다. 또 안 됐고요. 10번, 20번 새벽 내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사위한테도 걸었습니다. 그쪽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둘이 싸운 건가 싶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부부싸움이야 할 수도 있지. 뭐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날이 밝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날이 밝아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뜬 눈으로 사흘을 보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안 되면 사위한테 걸고 사위도 안 되면 다시 딸한테 걸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엉망이었어요. 울다 쉰 목소리였거든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어져 있었어요. 짐도 그대로고 지갑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어요. 경찰엔 신고했어? 했어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 저 어떡해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딸이 진짜로 없어졌구나. 그날 이후부터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거든요. 반찬을 만들다가도 딸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시장 골목을 걷다가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담벼락을 붙잡고 서 있기도 했어요. 한 번은 시장 한복판에서 딸 이름을 부르며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상인 아주머니가 부축해줬는데 그분 앞에서도 그냥 엉엉 울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랐더라고요. 밥은 거의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체했으니까요. 사위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매번 울면서요. 처음엔 그 울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울음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매번 비슷한 말로 어머니, 저 없이 어디 간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찾고는 있는 거야?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어? 네, 경찰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사설 탐정은 알아봤어? 현지 사람 쓰면 더 빠를 수도 있잖아. 그것도 알아볼게요. 근데 그 알아보겠다는 말이 늘 거기서 끝났어요. 다음날 물어보면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고 또 다음날 물어봐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고 딸을 찾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우는 것 치고는 너무 느긋했어요. 그게 자꾸 걸렸습니다. 사위는 며칠을 현지에서 수소문하다가 결국 혼자 들어왔어요. 그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말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사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그냥 걱정돼서 연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돈, 솔직히 말해봐요. 딸이 우리 아들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철이 없으면 신혼여행에서 가출을 해요.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내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나간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든 없든 지금 사람이 없어진 게 먼저 아닙니까? 내 말을 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 아니냐고요. 남자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가 몰라. 신혼여행이 아니라 도피인 것 같다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울기만 울어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천하장사라도 된 것처럼 힘이 넘쳐나더군요. 저는 고함을 확 질렀죠. 이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망신당할 거 생각하면 지금 잠도 안 온다고요. 하여튼 딸한테 연락 오면 당장 나한테 보내요. 혼쭐이라도 내주게. 더 이상 말이 안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저쪽은 딸 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딸은 없었어요. 경찰도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했고 사위도 여전히 알아보는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딸이 살아있길, 제발 살아만 있길 매일 빌었어요.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교회에도 가봤고 절에도 가봤습니다. 믿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어디든 가서 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딱 한 달이 됐을 때였어요. 우리 딸 맞아? 진짜 살아있는 우리 딸 맞냐고? 목소리가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딸이 절 보자마자 입술을 달달 떨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도 같이 주저앉았어요. 둘이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만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딸이 제 귀에 대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살아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살았다는 말이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곧 죽을 뻔했다는 말이잖아요. 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씻기고 밥 먹이고 따뜻하게 눕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냥 곁에만 있어줬어요. 딸도 한참은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엄마, 이거 들어봐. 근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고요. 발리였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그게 사위 목소리라는 걸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여자 목소리, 딸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껴안으며 행복하라고 했던, 제가 이불까지 해줬던 그 아이 목소리였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걱정된다. 수면제 태웠다며. 그럼 안 깨. 내가 남편 죽고 처방받은 거라 엄청 센 거야. 내일 아침까진 정신 못 차리고 잘걸? 그래도 혹시나 깨면. 아까 술에 태우긴 했는데 제대로 먹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괜찮다니까. 지금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분위기 깨는 말 좀 그만해 줄래? 사위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하게 둔 거야, 나를. 신혼여행까지 쫓아와서 이게 뭐야 진짜. 오빠도 알잖아. 이 관계가 왜 재미있는지. 오빠 와이프 바보 만드는 것도 재밌고 나도 이 관계 좀 더 즐기고 싶다고.
그냥 자기랑 살고 싶다. 같이 살아도 스릴 넘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내 남편처럼 만들면 되지. 방법은 많으니까. 일단 오늘 이 스릴부터 즐기자고.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내가 들은 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딸을 봤어요. 딸은 제 손을 꼭 쥔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날 와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그래서 마시는 척만 하고 버렸거든. 근데 잠시 후에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 숨죽이고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 길로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왔어. 현지 가이드 아저씨가 도와줬어. 숨어 지내면서 기다렸어. 뭘 기다렸어? 그 사람이 한국 들어올 때까지. 증거 다 챙겨서 같이 들어오려고. 딸이 내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목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울렁거리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 딸을 수면제로 재우고 그 옆에서 외도를 즐긴 것도 모자라 죽은 남편처럼 만들겠다는 그 말, 그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낯선 땅에서 혼자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그 작은 몸으로 혼자 그걸 다 버텼더라고요. 눈물이 나더군요. 근데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힘을 내야만 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지은아, 당장 경찰서 가자. 이놈들 내가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놔도 시원찮아. 아니, 변호사면 다야?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아?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 다 겪으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딸은 저보다 강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위의 멱살을 잡으러 가겠다는 저를 말리며 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변호사야. 법을 제일 잘 아는 인간이라고. 저 녹음 파일 하나로는 부족해. 술 취해서 농담한 거다, 분위기 잡으려고 허풍 떤 거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놈이야. 난 그놈이 평생 법복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들 거야. 완벽하게. 그날 밤 우리 모녀는 머리를 맞대고 지옥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과부 엄마와 순진한 딸로 믿고 있으니 끝까지 그 역할에 충실해 주기로요. 다음 날 전 사위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애가 좀 이상하다고 울먹이며 연기를 했죠. 사위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안도하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지은아, 너 대체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머니, 지은이 상태가 왜 이래요? 딸은 사위가 들어오는 순간 제 등 뒤로 몸을 바짝 숨기며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지은아! 하고 다가오려 하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죠. 엄마, 누구야? 왜 모르는 아저씨가 내 이름을 불러? 무서워, 엄마. 사위 그놈, 아니 이젠 그 괴물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놈이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힐 때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틴 여편네 아닙니까? 내 새끼를 사지로 몰아넣은 놈을 잡기 위해서라면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지은이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돌보면서 예전 기억 찾게 도와줄게요. 지은이가 저를 모르는 아저씨라고 불러서 가슴이 찢어지지만 제가 친절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놈의 목소린 참 달콤했습니다. 변호사랍시고 조곤조곤 말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세상에 저런 1등 남편이 없을 거라며 칭찬했을 겁니다. 저는 그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무식한 엄마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사위밖에 없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애가 저러고 있으니 가슴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은이 좀 살려줘. 어? 내가 부탁해. 그렇게 놈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놈은 자기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짐가방을 풀며 회심의 미소를 짓더군요. 하지만 놈이 짐을 풀기 전날 밤 우리 시장 식구들이 제 집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언니, 여기 액자 뒤에 하나 심었어. 이건 화분 밑이고 이건 거실 천장 몰딩 사이라 절대 안 보여. 세탁소 박 씨는 전직 기술자답게 아주 정밀하게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줬고 야채 가게 김 씨는 집 밖에서 망을 봐줬습니다. 제 집은 이제 거대한 스튜디오가 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전 일부러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나 이제 가게 나가볼게. 아유, 우리 사위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야 팔 뻗고 장사하겠네. 둘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지은이 기분 안 상하게 잘 좀 돌봐줘. 알았지? 걱정 마세요, 어머님. 장사 편히 하고 오세요. 제가 지은이 옆에서 한시도 안 떨어질게요. 그놈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선 저는 골목어기에 세워둔 제 트럭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자 집안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우리 딸은 안방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는 연기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 혼자 남은 사위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더니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군요. 나야. 들어왔어. 노인네 방금 나갔으니까 지금 와. 약 챙겨오고. 채 20분도 안 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딸아이의 베스트 프렌드라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는데 제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진짜 이 낡은 집에서 지내야 하는 거야? 상간녀는 들어오자마자 사위의 목에 팔을 감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지은이 안방에 있어. 일단 이거부터 처리하자. 상간녀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방에 가서 물컵에 그 하얀 가루를 털어넣더군요. 제 딸은 안방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잠시 후 상간녀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나 수진이야. 기억 안 나? 여기 너 약 먹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 지금 챙겨 먹어. 화면 속 제 딸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그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안 돼, 마시지 마! 속으로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딸은 영리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입술만 축이고는 상간녀가 고개를 돌려 사위와 눈을 맞추는 찰나 침대 옆 수건에 물을 뱉어버리더군요. 약도 함께요. 그리고 딸은 잠시 후 깊은 잠에 빠진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든 딸아이 바로 옆 소파에서 술을 마시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빠, 지은이 저거 진짜 바보 된 거 맞지? 아까 물 마실 때 보니까 완전 넋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대로 기억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더 지켜봐야지. 진짜 스릴 넘친다. 바로 옆방에 본쳐 눕혀두고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꼭 영화 찍는 것 같아. 그치? 상간녀는 사위의 품에 안겨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더러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제 귀에 꽂히는데 저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전 그날 저녁 일부러 가게에서 남은 반찬을 잔뜩 싸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위는 상간녀를 뒷문으로 빼돌렸는지 혼자 거실을 치우고 있더군요. 어머 사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우리 지연이 좀 어때?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는 약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와서 간호해주느라 고생 좀 했어요. 아이고 수진이가 왔었어? 참 착한 친구네. 사위도 고생 많았지. 자 이거 시장에서 간 무친 나물이니까 내일 아침에 지은이랑 같이 먹어. 저는 천연덕스럽게 굴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했는지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지은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의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엄마, 다 녹화되고 있지? 오늘 거 다 녹화됐지? 응, 다 됐어.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내가 집에 있어야겠어. 생각보다 너무 위험해 보여. 사실 나도 좀 무서웠어. 어느 정도 각오는 했는데도 무섭더라. 이미 증거는 충분했기에 더는 집으로 상간녀까지 불러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 집에서 그딴 더러운 짓거리라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딸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사위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힘겨운 척하며 이렇게 말했죠. 사위,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게를 좀 쉬어야겠어. 아무래도 지은이 옆에 내가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네. 자네도 회사 일 바쁠 텐데 이제 낮에는 내가 지은이 볼게. 사위는 저녁에나 들어와. 제 폭탄 선언에 사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간녀를 집으로 부를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참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위와 상간녀에게 각각 뒷조사를 붙였는데 그날부터 사위와 상간녀의 완벽했던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위는 제가 온종일 집에 있으니 너무 늦게 올 수도 없었어요. 거기에다 기억을 잃은 아내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설정이니 더욱더 늦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 상간녀를 만날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날마다 집에 가야 한다며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니 상간녀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집에 못 가서 안달이야?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건 알아? 요즘 오빠 너무 이상하다고. 녹음된 상간녀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하더군요.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에도 만만치 않은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싫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 장모님이 집에 온종일 버티고 있다니까? 내가 언제 오나 시간만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야근한다고 하면 되잖아. 회사 핑계 뒀다가 뭐해? 요즘은 나 진짜 야근하는 거 몰라? 야근하는 날에도 야근, 너 만나야 하는 날에도 야근. 그럼 일주일 내내 야근인데 의심하지 않겠냐고. 그건 오빠가 알아서 둘러대야지. 변호사라면서 그 정도 변명도 생각 못해? 사람 변호하는 거랑 거짓말을 술술 하는 거랑 같아? 하여튼 한동안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괜한 의심 사서 좋을 게 없잖아. 너랑 나 이딴 짓이나 하는 거 밝혀지면 그땐 네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끝이라고. 제발 좀 냉정하게 상황을 보란 말이야.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은 꽤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상간녀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지는 듯했습니다.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결정한 일인데 그 나비 효과가 대단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상간녀는 병적으로 굴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못 만나는 건 그렇다 쳐. 왜 내 연락도 안 받는데? 내가 이런 꼴이나 보려고 오빠 결혼시킨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빠 차지했을 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네 말대로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순간은 다 지났어. 이미 난 결혼했고 지금 내 아내는 어쨌든 지은이라고. 너도 허락한 일이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잖아. 그냥 난 스릴감이 좋았다고. 어느 정도 즐기고 난 뒤에 오빠 내 곁에 데리고 오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놈의 스릴, 그 스릴 타령 좀 그만해. 난 혹시나 지은이가 우리 관계 알고서 그날 우리 대화를 다 엿듣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건 아닌가. 그 기억이 돌아오면 어쩌나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그런데 너까지 꼭 이렇게 사람 괴롭혀야 해? 나도 괴로워서 이러잖아.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오빠가 날 멀리하니까. 두 사람의 싸움은 절정을 향하는 듯했고 이윽고 사위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우리 한동안 거리 좀 두고 지내자. 이러다간 진짜 우리 사이도 다 끝장날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거리를 두자니? 그 말이 헤어지잔 말이랑 같은 거잖아. 헤어지잔 뜻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진 조심하자는 거라고. 아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너 설득하는 거 나도 힘들다.
녹음 파일엔 두 사람의 싸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사위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휴대전화를 쥐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딱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집 앞에 찾아와 사위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슬쩍 자리를 피해 주었고 사위가 쏜살같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채소가게 김씨가 보내온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 차 안에서 아주 격렬하게 붙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장모가 집에 있다고 연락 한 통 못하는 게 말이 돼? 상간녀는 악을 쓰며 사위의 가슴 등을 때려댔습니다. 사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꾸하더군요. 수진아 제발 좀! 그 노인네가 눈을 부릅뜨고 거실에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해?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을 지나가야 한다고! 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알아? 내가 예민해? 지금 지은이 곁에서 지극정성 남편 노릇하는 건 오빠잖아. 이러다 진짜 정들어서 나 버릴 거지. 그렇지? 상간녀의 의부증 섞인 의심은 사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변호사랍시고 늘 논리적인 척하던 사위도 이젠 한계였는지 상간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네가 그날 신혼여행에만 따라오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일이 있겠어? 언제 기억이 돌아올까 너무 불안하다고. 이 집에 들어온 것도 그래. 네가 스릴 있겠다고 들어가라고 했잖아.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인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상간녀는 사위에게 완전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상간녀도 물러설 법도 한데 역시나 대단한 인간이더군요. 상간녀는 사위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자 곧장 타깃을 바꿨습니다. 사위가 아닌 그 집안의 실세이자 탐욕의 본체인 사돈을 직접 공략하기로 한 것이죠.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영상 파일 속 두 사람의 대화는 평화로운 카페의 소음 사이로 뱀처럼 기어나왔습니다. 처음 사돈은 상간녀를 보자마자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나를 세우더군요. 아니 아가씨가 누군데 우리 아들을 만나달라는 거야? 우리 아들 유부남인 거 몰라? 어디 감히 변호사 합결망 치려고 여기까지 찾아와? 고고한 시어머니인 척 삿대질을 섞어가며 몰아붙이는 사돈 앞에서 상간녀는 여유롭게 명함 한 장을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 지은이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 어머님도 성함만 대면 아실만한 그룹 임원 집안이고요. 대기업 임원 딸이라는 소리에 사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일렁였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목소리 톤이 확 낮아지더군요. 아니 임원 딸? 근데 왜 우리 아들을... 제 친구가 오빠 발목 잡은 거잖아요. 그 시장톤 반찬 가게 딸년이 임신 공격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집안 배경으론 오빠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도 감당 못한다는 거. 지금 오빠 사채까지 끌었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사돈은 그 배경과 돈 이야기에 1차로 무너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애가 착한 줄만 알았지 하며 상간녀의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상간녀는 이때다 싶어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뉴스 안 보세요? 기억 잃은 여자가 집안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밤에 나갔다가 길 잃고 영영 실종되는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딱 그 상태인데 이 사고라는 게 어디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사고?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니? 이미 사망보험금도 넉넉히 드러났더라고요. 오빠한텐 비밀로 하세요. 오빠는 마음이 약해서 이런 큰일 못하거든요. 어머님이랑 저랑만 딱 마음 맞추면 돼요. 사돈은 침을 꼴깍 삼키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험금? 그게 얼마나 되는데? 상간녀는 비릿하게 웃으며 숫자를 적은 메모지를 밀어넣었습니다. 사돈의 눈이 경련하듯 커지더군요. 상간녀가 쐐기를 박듯 속삭였습니다. 제 친구만 깔끔하게 사라져주면 그 건물 팔아서 어머님 노래를 부르시던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남은 돈으로 저랑 오빠랑 새 출발하면 되고요. 어머님, 평생 그 시장통 반찬 장사 노인네 눈치 보며 사실 거예요?
아니면 빛나는 재벌가 사모님 소리 들으시면서 사실 거예요? 사돈은 한참 동안 메모지 속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그래, 내 귀한 아들 앞길 막는 장애물이지. 그게 내가 뭘 하면 되겠니?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며느리가 제 발로 나갔다고 내가 다 말해주마. 저는 그 추악한 모의를 모두 손에 쥐고 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이제 정말 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소환된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사위놈은 변호사 배지를 훈장처럼 달고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대들더군요. 장모님,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법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 변호사예요. 옆에 선 사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제 얼굴 앞에 삿대질을 하며 침을 튀겼죠. 이봐요 사부인, 장사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인데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 당신 감옥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상간녀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가소롭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죽은 듯 앉아있던 제 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죠. 아줌마, 그 더러운 입 좀 닥치시죠? 듣기 거북해서 더는 못 봐주겠네. 경찰서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위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리더군요. 너 지금 뭐라고? 너 기억... 나 다 알고 있었어. 당신들이 발리에서 내 와인을 약탈 때부터 내 집 거실에서 내 재산 어떻게 빼앗을지, 날 어떻게 실종 처리해서 보험금 탈지 모의하던 그 구역질 나는 대화들까지 전부 다. 딸이 가방에서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 형사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카페에서 나눈 사돈과 상간녀의 음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불법이야. 증거 안 돼. 상간녀가 악다구니를 쓰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간녀의 앞으로 다가가 풀스윙으로 뺨을 날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경찰서 벽에 맞고 튕겨나갈 정도였죠. 불법? 네 전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탄 건 합법이더냐? 내 딸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해? 이 독사 같은 것,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상간녀가 바닥에 나뒹굴자 이번엔 사돈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목을 낚아치며 그대로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사돈, 아니 당신, 감히 누굴 건드리려고 들어? 당신이 그 더러운 탐욕으로 망친 거야. 그 잘난 강남 아파트? 이제 감옥 독방에서 벽지에나 그리며 살아. 당신들이 한 짓 하나하나 다 법대로 갚아줄 테니까. 사위는 이미 넋이 나간 채 무릎을 꿇고 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딸은 차가운 눈으로 사위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너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지? 내가 그랬어. 신혼여행에서 내 친구랑 외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날 어떻게 할 계획까지. 그런데 아무리 내 뺨을 때리고 아무리 내 허벅지를 꼬집어도 현실이더라.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감옥에 가서 벽에 머리를 아무리 박아봐도 다 현실일 거니까 꿈으로 도피할 생각 말고 그 벌 달게 받아. 딸은 사위, 아니 그놈에서 시건을 거둬 형사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벌 많이 받게 해주세요.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딸이 던져놓은 녹음기에서 사돈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사위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반면 상간녀는 입술이 터진 채로도 도끼 어린 눈을 치켜뜨며 형사에게 대들었죠. 이거 다 조작이에요. 저 노인네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연기한 거라고요. 저 미친 여자가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우리를 도청한 게 정당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상간녀의 비명에 사위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겁하게도 자기 어머니와 상간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형사님.
전 정말 몰랐어요.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를 꼬드겨서 그런 무서운 모의를 한 거지. 전 그저 아내가 아프니까 간호에만 전념했을 뿐입니다. 전 변호사예요. 제가 미쳤다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사위의 비겁한 발언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상간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즉 제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거사,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이 사단 만든 거지? 우리 귀한 아들 변호사인데 네가 다 망쳐놨어.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 잘 살았을 텐데.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두 여자는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옷가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네가 먼저 보험금 얘기 꺼냈잖아. 네가 강남 아파트 갖고 싶다며. 추악한 진실들이 그들의 비명 섞인 폭로를 통해 경찰서 공중에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제 옆에 선 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짐승들의 싸움이 흥미롭다는 듯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죠. 형사의 낮은 제지에 싸움은 멈췄지만 이미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와중에도 제 딸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지은,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저 여자가 하도 유혹하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좋았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면 내 인생 다 끝이야. 딸은 자신을 붙잡은 사위의 손을 마치 오물을 보듯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뼈를 찌르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란 인간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거야. 변호사? 당신 그저 법 뒤에 숨은 기생충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 법이 당신을 어떻게 씹어먹는지 똑똑히 지켜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시장 식구들과 함께 모은 CCTV 영상, 도청 자료, 그리고 상간녀의 전남편과 관련된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고 공판 날 사위는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섰어요. 빳빳하던 변호사 배지는 간데없고 초치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의 모습뿐이었죠. 판사가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순간 사위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그가 목숨보다 아끼던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상간녀는 죄질이 더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남편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녀는 법정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게 됐죠. 그리고 사돈은 직접적인 가해는 입증하기 어려워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수감되었다는 사실과 며느리를 죽이려 모의했던 사실이 동네에 다니던 교회에 퍼지며 망신사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딸의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전 사돈은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우리 아들 저대로 10년 넘게 감옥에 썩으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제발 무슨 수라도 좀 써주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 여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에게 제대로 한 대 맞은 전 사돈은 저를 노려봤고 저는 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전 사돈을 보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이제 우리 남인 거 몰라? 그리고 네 아들 감옥에 넣은 것까지도 나라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빼내줄 거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그 후 온 망신을 다 당하고 손가락질에 지친 전사도는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들어보니 그동안 부자인 척한 것도 다 허세였다고 하더군요. 온통 빚뿐이었던 터라 그 빚을 감당해주던 아들이 사라지자 지금은 단칸방에서 청소일이나 하고 살고 있다고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단
예전처럼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닌 3일만 열고 있습니다. 나머지 4일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딸은 겪은 일이 있어 자택근무가 가능한 회사에 입사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쉬는 나흘 동안 일하는 딸의 곁에서 딸을 구경한다는 뜻이 아닌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트럭을 몰던 솜씨로 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딸이 운전하는 옆에 타고 다니는 것 역시 행복하고요. 물론 딸이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곁에 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딸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 곁을 제가 지켜주려고 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직은 제 품에 두려고요. 있을 때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다 다시 날아오르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웃으면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